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2호 공감 시간입니다. 어느덧 휴가철입니다. 올 초 온 나라를 덮쳤던 코로나19 감염증이 여름까지 이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감염을 걱정하시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피서를 반납하고 집에서 보내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참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보겠습니다. 시사토크 2호 공감 17번째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함께할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일보의 배준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 기자. 휴가 다녀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좀 남들 다들 다녀오시고 난 뒤에 네. 그 9월쯤에 좀 가족이랑 좀 조용하게 휴가를 지내고 싶고요. 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가을에 또 뭐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도 있어서 조금 그 전략적으로 좀 쉬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족에게도 그리고 배 기자 개인에게도 좀 재충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매일신문의 이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자. 코로나19 상황인데 네. 물놀이 같은 거 좀 해도 될까요? 지금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도움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그 워터파크에서 또 개장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개장을 하고 이게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느낌이란 게 약간은 조금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워터파크나 물놀이장 대신 계곡을 찾았는데요. 앞불사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계곡도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는 조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술에 물 타듯이 좀 그런 분들이 흐지부지하게 많더라고요. 약간 지나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시사토크 2호 공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대구 행복페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대구의 지역 화폐인 대구 행복페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대구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모바일 앱 기반 선불 카드. 다른 어떤 체크 카드도 따라오지 못하는 총 10%의 할인율을 45만 원만 충전을 해도 50만 원을 주니 앉아서 5만 원을 벌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도 행복페이 공제율은 무려 30%, 현금 체크카드 사용 세액 공제율과 똑같습니다. 행복페이가 지역 내 영세 사업장, 가맹점에서 이용된 금액이 전체의 76.2%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지역 화폐인 대구 행복페이가 지난 6월 출시된 이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달수라고 하는데요. 달구벌수달, 그러니까 대구에 살고 있는 수달입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달수가 그려진 카드를 주위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대구시가 지난 6월 3일 공식 출범시킨 대구 행복페이 카드입니다. 네, 저는 아직 발굴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자께서 어떻게- 아직 아직 대구 행복페이 카드가 없으신가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어떻게 발급받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업사원들 아니시죠? 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분증을 들고 대구은행 영업점에 가면은 무료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발급받는데 채 5분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간편한데요. 이 행복페이 카드는 대구광역시가 발행하고 대구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모바일 앱 기반 선불 카드입니다. 아무래도 지역 화폐다 보니까 지역은행인 대구은행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네, 저번에 우리 긴급 생계자금 사용해 보셔서 이제 좀 익숙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사용처는 대구 시내에 있는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이라면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카드 뒷면에 MS 정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읽어서 신용카드처럼 긁어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대구페이라는 이름처럼 대구광역시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 또 사행성 업종 이런 일부 업종들은 좀 제한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뭐 체크카드 이런 것들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행복 페이를 만들면 저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다른 어떤 체크카드도 따라오지 못하는 큰 할인율이 이제 대구 행복페이 카드만의 큰 장점인데요. 현재 대구시는 지난 6월부터 오는 연말까지
행복페이 카드를 구매하거나 충전 시 총 10%의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총액 한도는 월 50만 원인데요. 이거를 조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50만 원을 충전하면은 그 10% 금액인 5만 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설명을 하면 45만 원만 충전을 해도 5만 원을 얹어서 50만 원을 주니 앉아서 5만 원을 벌 수 있는 셈인데요. 당초 시는 9월까지만 이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참여 열기가 뜨겁다 보니 올해 연말까지 이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카드는요, 세액 공제 혜택도 빵빵합니다. 네. 그 직장인분들은 특히 절세 하시려면 연말에 그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 잘 받으셔야 하잖아요. 행복페이 공제율은 무려 30%입니다. 현금 체크카드 사용 세액 공제율과 똑같습니다. 이 카드처럼 편리하게 쓰시면서도 체크카드는 주지 않는 할인도 받고 또 신용카드보다 훨씬 더 많은 세액 공제율도 챙기니 일석이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좀 좋은 게 소리 소문 없이 퍼지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아직 귀에 안 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대구시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7월 2일 기준 누적 충전 금액은 582억 7,5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이 건수로는 11만 3,100건이 넘었었습니다. 금액 가운데 6월 한 달 동안 결제된 금액은 모두 207억 7,900만 원을 넘었었고 건수로는 74만 5,4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으로 따져보면 3,700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9억 4,200만 원이 넘게 충전됐고 또 2만 6,622건 또 7억 4,213만 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금액과 결제 건수를 단순 대입해 보면요. 51만 원을 충전해서 2만 7천 원을 사용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시민분들께서 일단 충전은 많이 해놓으시고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도 침체가 되고 또 주머니 사정도 좀 가벼워지시니까 좀 허리띠를 졸라 매셔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직 사용은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대구 행복페이의 사용처를 분석해보니 3억 원 이하의 영세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업종별로도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그 음식점과 정육 또 농축수산점에서 32%가 넘게 이제 사용이 돼서 1위를 차지했고요. 병원과 약국이 17.9%,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14%, 학원이나 교육 여기 한 10.5%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 사용처가 되겠고요.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뭐 25% 정도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 북구, 동구, 중구, 달성군, 서구, 남구 이런 순으로 많았습니다. 연령대별 그 카드 발급 건수는 40에서 50대가 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네. 대구시는 이제 행복페이가 지역 내 영세 사업장, 그러니까 영세 이제 가맹점에서 이용된 금액이 전체의 76.2% 정도가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계속 조금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이게 시는 또 이런 영세 중소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 같은 것들도 행복페이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주분들, 또 자영업자분들도 전혀 이게 손해볼 장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시는 올해 연말까지 할인율 10%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발행 규모도 원래는 1,000억이었는데 3,00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월 적정 수준인 400억에서 500억 원 정도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네. 요즘 각 전국에 네. 지역별로 지역 화폐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구의 이 행복페이는 다른 지역 페이와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지역 화폐라는 것이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안에서만 통용을 하는 대한 화폐라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군별로 발행하는 지역 화폐는 부산의 경우 동백전, 인천의 이음, 그다음에 세종시의 여민전, 충북 음성군의 음성 행복페이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시적 10% 할인 이벤트 이후 6에서 1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은 좀 비슷한 점입니다. 어떤 정책이라고 완벽한 정책이겠습니까? 손바닥도 양면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좋은 점을 봤다면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대구 행복페이 단점도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대구은행에서만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게 대구 행복페이가 지역 화폐이고 또 대구는
워낙에 대구은행 영업점들이 많다 보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지만 꼭 이제 대구 시민이 아니더라도 대구에 살고 계신 다른 주민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이 대구은행이 아닐 수가 있고 또 대구 시민분들 중에서도 주거래 은행이 대구은행이 아니신 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대구은행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니 조금 불편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 화폐인 부산 동백전을 봐도 부산 지역의 주요 은행이 지역 은행인 부산은행 그리고 또 하나은행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걸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카드 발급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하고 또 이후에 연말정산을 위한 카드 등록이나 충전, 잔액 확인 등은 대구은행 그 금융 플랫폼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IM샵을 설치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IM샵이 그 지난해 대구은행이 대대적으로 만든 앱인데 대구은행 측에서는 대구 행복페이와 연동해서 또 이용자를 늘리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IM샵 설치를 해야만 행복페이 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앱 설치 조건이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 필수라서 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닌 사람의 경우 충전이나 잔액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페이 카드는 사용할 때마다 문자로 그 사용 금액, 잔액 등을 따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딱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 이제 가족들 간 그 결합 할인 통신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통신사 직원분께서 아드님이 휴대폰 사용이 가장 많으니 할머님 명의로 이거를 휴대폰을 쓰면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 폰이 할머니 명의입니다. 아, 네. 그래서 IM샵을 설치를 하려고 봤더니 본인 인증, 제 명의가 아니니까 본인 인증이 안 되고 그러려면 이제 이거를 항상 잔액 확인이나 충전을 하려면 대구은행 영업장만을 찾아야 되는데 저도 이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또 은행은 또 4시에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네. 또 그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대구 행복페이 카드는 IC 칩이 따로 없고 그 마그네틱 띠만 있어서 일부 그 업소에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택시 이용 때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 많은 택시에서 이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결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구 행복페이가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또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되고 또 지역 경제의 활력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운영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은 향후 구성될 대구 사랑 상품권 운영위원회 협의 조정을 통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었던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실행 여파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7월 일몰제 시행 적용을 받은 공원은 모두 39개소 1,205만 제곱미터이며 39곳을 모두 매입하기 위해서는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대구시가 이 공원을 지키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쓴 거 아니냐.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결정하고 4,846억 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요. 대구 시민 1인당 18만 3천 원의 빚을 지우게 되는 셈입니다. 네.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었던 사유재산을 찾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면서도 또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의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실행 여파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해당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일단 도시공원 일몰제, 그러니까 시나 지자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을 20년간 공원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시공원에서 해제한다는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게 됐는데요. 여기서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이제 위치를 바꾸는 것처럼 법이나 규정 같은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땅 주인 입장에서는 20년간 묶여 있었던 땅을 다시 되돌려받는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얼마나 자기 땅을 이제 개발하고 싶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난개발이 진행되면서 이 도심 지역 내에 뭐 녹지라든가 공원 지역이 대부분 다 이렇게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보니 대구시에서는 이걸 지키고 싶어하고 또 지주들은 개발을 하고 싶어해서 계속 이제 논란이 일어왔었습니다. 네. 사실 그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왔습니다. 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 대구 도심을 이 녹지를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시는 지난 7월 7일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의해서 실시 계획 고시된 19개 공원, 또 협의해서 매수한 4개 공원, 또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추진 2개 공원을 통해서 총 26개 공원의 그 조성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모든 대상 공원의 그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대구시에 따르면 7월 일몰제 시행 적용을 받은 공원은 모두 39개소 1,205만 제곱미터이며 이 중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곳은 26개소에 655만 제곱미터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전체 근린 공원 160개소 2,033만 제곱미터 중에서 1,483만 제곱미터 정도를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고 홍보했는데요. 그러니까 73%의 대구 도심 녹지를 지켰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 13개 공원 550만 제곱미터 이 공간은 사라질 예정인데요. 이 서구에 있는 가르뱅이 공원, 또 북구에 있는 복현공원, 수성구의 만촌공원, 달서구의 그 갈산공원 등입니다. 13개 공원 중에는 그 달성군에 있는 공원도 무려 6개나 됩니다. 시는 일몰 대상 공원 전체 39곳을 모두 매입하기 위해서는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재정 여건상 도저히 그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이 도심 외곽 공원은 애초 매입 계획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공원들이 개인 사유재산이었고 또 도시공원 일벌제로 인해서 이제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대구시가 이 공원을 지키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대구시는 이제 13개 공원을 뺐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해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시는 지난해 8월 이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종합 대책을 결정하고 지방채 4,400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4,846억 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요. 20여 개의 공원 사유지를 모두 전체 매입해서 공원화를 만든다라는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지방채의 경우에는 언젠가는 대구시가 갚아야 될 대구시의 빚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도심 녹지를 지키는데 대구시가 쓰겠다고 밝힌 돈을 대구 시민 1인당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인당 18만 3천 원의 빚을 지우게 되는 셈입니다. 네. 네, 이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그 결정을 내린 것이 시민의 건강권이나 휴식권, 행복권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무엇보다 그 미래 세대들에게 풍요롭고 그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이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녹지를 이제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뭐 가장 큰 건 결국 토지 보상이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는 이제 이 도심공원 지키기에 4,846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이 예산 금액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토지를 보상을 해야 되니까 이 공시지가의 3에서 한 4배 정도, 한 3, 4배 정도를 근거로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1,800억 원이 벌써 이제 땅을 협의 매수하는 데 썼고 나머지 3천억 원으로 이제 나머지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첩첩산중이라서 계속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구시가 땅 주인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대구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서 땅을 사들이는 협의 매수가 있고, 그러니까 공원 조성 사업을 시작하고 그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도 있습니다. 또 민간업자가 그 부지의 일부를 개발하고 그 개발 수익으로 나머지 땅에 공원을 조성을 해서 기부 체납하는 방식인 민간 특례 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범어, 학산, 침산, 두류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지주에게 직접 땅을 매수하는 이 협의 매수 방법과 또 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대다수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시가 일몰제 대상 공원의 관주도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헌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대책 중에 아무래도 이제 대구시의 그 부담이 더 되는 것은 이 협의 매수 방식입니다. 이 협의 매수 이 방식으로는 행정기관의 그 강제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토지 매각 여부의 주도권이 이 땅 주인에게 있습니다. 소유주가 감정가를 보고 이 불만족해서 판매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대구시가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도로를 끼고 있거나 뭐 지목이 전, 답, 대지여서 개발이 용이한 부지는 부지 매수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땅 주인들도 이제 그만큼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팔지 않는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일몰제가 시행된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협의 매수 대상지 70만 4,751 제곱미터 중에서 62만 6,069 제곱미터만 사들였습니다. 1,800억 원이 넘는 거액이 투입됐는데 1,800억 원이요? 예, 네. 이 돈을 들여서 대구시가 매입한 부지는 전체 대상지 중에서의 약 12%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예산은 전체 예산의 37.2%나 투입한 꼴입니다. 네, 도로를 끼고 있다거나 그리고 전답 대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치가 높다고 하셨는데 전체 1,800억 원 중에서 수성구에 있는 범어공원을 매입하는 데만 1,6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수성구가 대구의 강남으로 네.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범어공원이 수성구 안에서도 이 도심 요지에 있고 주변 집가도 이제 매우 높아서 공원 내 부지 그 39만 4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1,600억 원 정도의 거액이 들었습니다. 이 도로를 끼고 있거나 또 개발이 쉬운 부지에 대해서는 가히 그 천문학적인 감정가가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공원 일몰제를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용받는 같은 공원이라고 해도 일부 부지는 협의 매수가 아닌 다른 방법 그러니까 시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가 강제 수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분명 뭐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해당 공원들이 그 대구시에서는 도심 가까이에 있어서 더 그런데요. 이 대구시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추진단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1,600억 원이 들었다는 범어공원은 민간 사업자들이 그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만약 개발이 된다면 그 인근 도로를 넓히는 등의 과정에서 지역사회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애초 범어공원에 배정한 예산만 1,400억 원에 달했던 만큼 오히려 선방한 것이라고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원이라 해도 위치에 따라서 난개발이 진행되면 큰 문제를 일으킬 곳을 지정해서 협의 매수라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범어공원은 일단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대구시의 공원 조성 사업은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신문 기획탐사팀이 대구시가 공고한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실시 계획 인가 고시와 같이 첨부된 토지 편입 조서를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요. 시가 앞으로 보상금을 주고 수용해야 하는 사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238만 315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네. 이 중에서 합산공원이 62만 6,880제곱미터로 가장 많았고요. 장기공원이 33만 9,466제곱미터, 학산공원이 35만 2,373제곱미터, 두류공원이 19만 8,332제곱미터 등의 순서입니다. 네. 앞서 범어, 학산, 침산, 두류 4개 공원 62만 6,069제곱미터를 사들이는 데에만 1,800억 원을 썼는데 이 규모의 4배에 가까운 땅과 또 그 땅을 사들이면은 거기에 또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3천억 원에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아, 예. 네, 그 토지 소유주 부동산 업계 뭐 이 관련 전문가들을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니 이 지목이 그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임야나 또 도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 감정가가 이 공시지가의 서너 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 땅이 전, 답, 대지 등 다른 지목이거나 또 도로와 가까이 있는 땅의 경우는 최대 10배 이상의 그 보상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10배까지요? 네. 대구시가 보상해야 하는 사유지 238만 315제곱미터 중 91.5%가 임야입니다. 네. 바꿔 말하면은 이 나머지 8.5%는 전, 답, 대지, 묘지 등 보상금이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큰 땅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산책로와 광장, 주차장 등 공원 조성 계획에 포함된 시설 공사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죠.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도시계획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 지목이 아까 말한 전인 그 앞산공원 한 부지의 경우를 따져봤습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5만 원도 채 되지 않지만 이 3년 전 감정가를 받았을 때 10배 수준인 52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맹지 수준의 임야가 아니라면 공시지가의 그 3.5배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 공시지가의 약 5배 수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시가 책정한 기존 예산과 예산에 비해서 약 2천에서 3천억 원의 비용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구시 관계자는 그러니까 이미 전, 답, 대지 등은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현실화돼 있다. 그래서 폭증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예로 든 게 이제 공탁이 이미 완료된 범어공원 1단계 사업을 보면 예상대로 공시지가의 한 3.5배 정도 수준에서 보상을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대구시는 이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게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생각보다 높을 수는 있지만 근데 또 원래부터 임야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싼 편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대구시가 이제 예산 부족을 호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 녹지를 지키다는 명분 아래서 또다시 시민들에게 또 큰 부담, 큰 빚을 지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보상은 실시 계획 인가가 나온 시점에서 그 5년 안에 하면 되는데요. 이 예산이 모자라면 5년 동안 계속해서 그 추경 예산을 수천억 원씩 그 편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그 타격을 받은 대구시 재정으로서는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고 또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메울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한 재원 마련 계획이 아직은 없는 실정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확한 금액 계산도 되지 않은 채 미리 추가 재원을 구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된 후에 부족하면은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범어공원을 비롯해서 이제 도심공원을 우리가 많이 지켜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인해서 재정 부담은 또 우리한테 닥칠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소송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상과 토지 매수 과정에서 또 보상 그런 과정에서 지역 사회 갈등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 범어공원의 경우 그 협의 매수가 모두 마무리된 지난 7월에도 일부 지주의 경우 이 비대위를 존치시키면서 대구시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지난 7월 4일에 그 지주조합을 꾸려서 자체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익호 범어공원 지주비상대책위원회 이사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지주조합을 꾸려서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20%의 부지에서 아파트 이런 것들을 짓는 대신 나머지 80% 면적의 공원을 조성해서 대구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이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아직 대구시가 매입하지 않은 땅이 좀 많고 또 지주들 역시 100명 이상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 입장은 강경합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범어공원은 애초 민간 개발을 하려는 사람이 많았지만 생태적인 가치도 있고 또 공원 곳곳에 문화재 보존 지역도 강범위하기 때문에 이미 대구시가 공유 지분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고 녹지 보선이 우선이므로 그러니까 이
범어공원 내에 개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예. 네,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진행할 예정이었던 곳이 또 달서구의 갈산공원이지 않습니까? 이중 규제 논란 끝에 아예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만 7천 제곱미터 이상에 이르는 공원 전체가 실효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애초 갈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로 그 사업 시행자였던 A사가 이제 부지 전체를 사들인 뒤 30%는 개발을 하고 나머지 70%의 녹지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대구시에 이제 기부 체납할 계획이었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갈산공원이 그 대구 대공원 또 구수산공원처럼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와 달리 성서산업단지 안에 있는 부지라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도시공원법에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까지 적용받으면서 개발 이익을 볼 수 없게 된 사업 시행자가 결국 두 손을 든 겁니다. 네.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건 역시 지주들입니다. 갈산공원은 의무 녹지 비율이 있는 산업단지 특성상 공원이 실효돼도 제대로 된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됐거나 또 사업이 빠른 시점에 무산돼서 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도 이루어졌다면 받을 수 있었을 보상금조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A사 관계자는 청주 월명공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사업이 계속 추진됐지만 대구시는 모호한 답을 내놓는 탓에 결국 수익성 문제로 사업이 자초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대구시 관계자는 지가상승분 부담 여부에 대한 명확히 내려진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보상을 받지 못한 지주들을 위해 산업단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구 입장을 보면요. 굉장히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도로와 가까운 네. 일부 필지만 보상해서 맹지를 만들거나 네. 아니면 아예 보상금을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지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나의 예로 단양 우씨 종중이 공동 소유한 달서구 상인동에 한 33만 3,624제곱미터 가량의 땅이 있거든요. 근데 이 땅이 앞산 순환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닿아 있는 5만 7,717제곱미터만 보상금을 주고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 대비 일부분만 이렇게 보상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도로와 맞닿은 땅만 보상금을 주고 사들이고 그게 대구시가 사들이면은 이 나머지 땅 종중이 가지고 있는 땅은 맹지가 돼버리니 어차피 개발을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공원이 유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거든요. 그러니까 종중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종중은 이제 달서구청에 그 제척 의견을 제출을 해서 해당 토지를 공원 부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단양 우시 종중 관계자 이 얘기를 다시 좀 들어봤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월강 수변공원 일대는 건물 면적이 이 제곱미터당 151만 원 안팎에 거래되는데 이 종중의 땅은 그보다 도심에 가깝고 접근성도 좋다고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시가 진입로 일대만 사들이면 개발 가치가 터무니없이 낮아진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구시가 제시하는 보상금 수준에 불복하고 이 분쟁을 이어가는 지주가 상당수인 실정입니다. 또 범어공원 지주 이동호 씨 같은 경우에도 최근 범어공원 내 이제 개인 소유지를 평당 300만 원 수준의 보상금을 받고 대구시에게 땅을 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씨가 주장하는 바로는 바로 옆 아파트가 평당 3천만 원에 거래가 되는 현실인데 이게 아무리 임야라고 해도 300만 원은 너무 이게 현실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수준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토부 수용 재결을 받고 계시고 또 향후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네, 그 불로 고분 공원에 그 선산을 둔 일찍 손실 문중 관계자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 선산을 옮기려면 다른 땅을 구입하고 이장까지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보상금을 준다면 모를까 이 대구시가 단순히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적당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향후 그 본격적인 그 보상이 시작이 되면 행정 소송을 비롯해서 이 갈등이 이어질 경우 이 공원 일몰제 여파가 이 수년 동안 그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큰 상태입니다.
뭐 이런 갈등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대구시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면 이런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재정난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턱대고 또 돈을 쓸 수도 없다는 게 왜냐하면 또 시민들의 또 부담으로 갈 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뭐 대구시 관계자는 사실 이 시설 사업 자체가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이런 분쟁 같은 것들이 불가피할 거라고 대구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상금은 뭐 공정한 감정 평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감정 평가 차원에서 대구시가 이렇게 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주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이런 이제 공탁을 통한 사업 집행이 가능하고 또 8월, 9월까지는 지작물 조사를 마친 뒤에 10월부터는 대구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네. 조금 전에 이 기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 조성에도 참 많은 비용이 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죠. 그 부지들 사들이고 나서는 이것을 공원으로 입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차장, 광장, 또 산책로 같은 공원 시설 조성 공사도 이제 해야 합니다. 이 범어공원의 경우 광장, 어린이 놀이터, 또 공중 화장실, 조경, 또 휴게 공간과 광장, 뭐 다양한 시설들이 만들어집니다. 또 장기공원에도 4,344제곱미터 규모의 주차장이 일단 들어서고 연암공원에는 2,170제곱미터 정도의 숲속 쉼터, 이 밖에도 대부분 공원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산책로 등이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해당 사업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7월 현재까지 남아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3천여 원으로 모든 토지 매수와 이런 시설물들을 조성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네, 대구시는 그러더라고요. 뭐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던데 녹지 보전이 최우선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시설 조성 사업이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들어선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저희가 한번 쭉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이슈가 된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뒷얘기까지 전합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동물 화장장 건립 사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식 배 기자가 준비를 했는데요. 법원 판결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 그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 관련 장례업도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 대구에서도 동물 장묘 시설인 그 동물 화장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동물 화장장 사업자가 신청한 건축 허가를 이 서구청이 반려한 것을 두고 이 사업자가 소송을 냈고요. 이 대구고등법원이 최근에 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이 서구청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 부지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법원 판결까지 한 3년 정도가 걸린 셈이겠다, 그죠? 자, 이 기자 사건 발달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초기로 가겠습니다. 3년 전으로 가는 네, 거죠? 3년 전으로 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서구 상리동에 1,924제곱미터 터에 연면적 632제곱미터 건물 1개 동, 또 묘지 관련 시설,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 화장 시설, 동물 전용 납골 시설을 짓겠다면서 2017년 3월 8일 서구청에 복합 민원 형태의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서구청은 4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결과를 했죠. 심의 결과 이제 토지 형질 변경과 농지 전용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결 사유를 보완하고 또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 승낙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 요구, 그리고 이제 사업자는 토지 사용 승낙서와 건축물의 배치 및 차폐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부결 사유 보완 서류를 냈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그 서구청은 그해 5월 1일 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민원 문서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를 해버립니다. 이걸 선행 반려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자는 당연히 이제 불복을 하게 됩니다. 대구지법에 선행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사업자가 민원 문서를 보완했다고 보는 게 맞고 서구청이 보완된 민원 문서를 종합해서 해당 신청이 요건을
갖췄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적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건축 허가 신청을 발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개발 행위 허가와 산지 전용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처분사에 대해서도 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서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8월 16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2년 전이네요, 그죠? 2년 전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법원은 이제 동물 화장장인 사업자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줬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 소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촉구하는 취지로 2018년 9월 10일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거든요. 하지만 서구청은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한 자료 불충분, 동물보호법에 따른 학교와 동물장묘시설과의 거리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 입지의 적적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또다시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뭔가 좀 느낌상 시도받고 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구청은 자꾸 반려를 하고 네. 사업자는 신청을 하고 이게 이제 중복이 되어 왔는데요. 이 다시 사업자가 서구청에 반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 앞서 이뤄진 선행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무조건적인 허가 처분을 할 때까지 하루 300만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달라는 취지의 이 간접 강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빨리 그 허가를 내줄지 안 내줄지를 이 심리를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서류 미비 이런 이유로 자꾸 이렇게 결정을 안 내려주니까 이 간접 강제 신청을 했고요. 예, 대구 지법이 1심에서 지난해 2월 21일 이 사업자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 대구 고등법원이 이 서구청이 사업자에게 무조건적인 허가 처분을 할 의무는 없지만 이미 이행한 보완 사항을 기초로 건축 허가 신청이 허가 요건이 갖췄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서구청에 대해 건축 허가 신청 처분을 할 때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로 이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4월 3 그 지난해 4월 3일 이 판결이 확정이 되니까 서구청이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하루 100만 원씩을 또 물어야 될 판이 되니까 이 서구청은 이제 자꾸 보완 요구를 하지 말고 결정을 내리라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이제 따라서 일주일 뒤에 불허가 처분을 또 내립니다. 사업자는 지난해 4월 25일 다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또 제기를 합니다. 법적 공방이 참 복잡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4월 25일 날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서 이 사업자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법원 판결을 인용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8년 8월 16일 대법원이 확정한 선행 판결에서 서구청의 선행 반려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했다는 점에 대한 심리와 또 이런 판단이 이뤄졌고 특히 진입도로 확보 부분은 동물화장장 건축을 허가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서구청이 이를 다르게 판단해서 반려한 것은 또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사업자는 펼쳤는데요. 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동물화장장 건립 신청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이 폭이 이 3m 상당의 도로가 이 확보돼서 건축법상 허가 요건을 충족했고 또 동물장묘시설은 그 규모나 사업의 특성상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사업자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된 그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33조에 보면 학교와 동물장묘시설과의 거리 제한, 그러니까 300m 이내 금지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칙에 보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 개정된 내용이 아닌 기존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 사업자는 법 시행 이전인 2017년 3월 8일에 이 건축 허가 신청에 이어서 2018년 12월 19일에 동물 장묘업 등록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 이 밖에도 현재 대구에 그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 전무해서 동물 화장장을 건립하면 이 공익적으로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한 사업 신청지 인근은 상리동 가로뱅이
가르뱅이 마을 그쪽이겠죠. 대부분 임야나 밭이어서 주민이나 학생의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민이 동물 화장장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정은 적법한 건축허가 불허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판결 살펴보기 전에 동물 화장장 신청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고 아까 학교도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이 우선은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에 해당합니다. 사업 신청지와 차량 교행이 가능한 소방도로 사이에는 1km 정도 길이의 포장된 도로고 진입도로로 개설돼 있고요. 이 도로는 폭 4m에 못 미치는 지점이 한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군데는 3.2m에서 3.8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지점의 도로는 4m 이상입니다. 네. 또 사업 신청지를 지나서는 안쪽에는 작은 사찰 하나가 있고요. 또 막다른 도로라고 할 수 그 있겠습니다. 사찰에 이제 막다른. 네네네. 그래서 또 사업자의 의뢰에 따라서 동물 장묘시설 일일 교통 차량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요. 신청지의 진입도로는 이용량이 하루 평균 7에서 17회로 나왔거든요. 근데 구미나 청도 등 경북 지역에 위치한 동물 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자동차 이용량이 하루 평균 1 내지 3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 또 신청지 지목은 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변은 대부분 임야, 전답 등이 형성돼 있고 이 도로를 따라서 사찰 외에 교회 또 소수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 남쪽으로는 직선 거리로 200m 이내에 이 개성고등학교가 있고 북서쪽으로 반경 600m 이내에 이 가르뱅이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만든 그 동물 화장장 설치 반대 가르뱅이 대책위원회가 동물 화장장 설립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구 상리동 가르뱅이 마을에서 와룡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 쪽이기 때문에 이제 통과가 되지 않은 그런 도로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동물 화장장 사업 신청지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두 분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1심 판결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1심 판결까지 나왔네요. 네. 네, 서구청이 지적한 진입 도로와 관련해서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폭이 최소 3m가 확보돼서 건축법에 정한 건축허가의 요건을 충족했고 네. 또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개발 규모가 5,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4m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 구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동물 장묘 시설의 규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의 성격상 대형 운구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몰릴 가능성이 사실 적잖아요. 적고 또 건축 신청지와 진입도로를 공유하게 될 다른 시설들의 자동차 이용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진출입이나 뭐 주변 지역 교통 상황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이 내세운 지침에 따라서 폭 4m 이상의 진입 도로를 확보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라고 최종 판시했습니다. 네. 또 하나가 더 있었죠. 그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등록이 불가능해서 그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취지의 그 반려처분도 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이 사실을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1심 재판부는 지적을 했습니다. 해당 장묘시설이 그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나 인구 주민 사찰, 교회 이런 곳의 그 생활 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동물 장묘시설이 설치되더라도 이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면 주변 학교 및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1심 법원은 이제 사업재선을 들어준 셈인데 지난 6월 26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이 이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죠? 네. 서구청의 손을 들어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개발 행위 규모가 5,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진입도로 폭이 4m 이상으로서 이 개발 행위 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해서 적정 폭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지침에 적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4m 이상의 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것인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는 서구청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서구청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진입도로 확보 자료 불충분을 불허가 사유로 삼은 데에 대해서 이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 지침에서 정한 그 최소 폭 4m에 미달하는 지점이 이 5곳에 달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 항소심 재판부를 보면 진입도로 근처에 그 자동차 정비 공장 또 대구지방법원 압류 차량 차고지가 있어서 이 평소 대형 차량의 통행이 작고 자동차와 보행자 겸용 도로 인증을 고려하면 최소 4m 이상의 폭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의 그 반려동물 수가 한 73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는 점에 비춰보면 동물 장묘 시설이 운영되면 이 교통량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네, 교통량 말고도 다른 처분 사유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도 겸하는 이 사건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개발행위 요건인 입지의 적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서 불허가한 서구청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되게 법률 용어라서 조금 설명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3월 25일부터 일부 개정에 시행한 동물보호법 제32조에는 20가구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이나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 장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동물 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선거리 200m 이내에 고등학교가 있어서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동물 장묘업 등록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서부에 있는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같은데 사업자는 이제 개정 동물보호법 부칙 동물 장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 규정. 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이전에 동물 장묘업 등록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개정 동물보호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개정 동물보호법 제33조를 보면요, 이 동물 장묘시설 등록 때 거리 이 제한과 관련한 그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보고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동물 장묘시설 이번에 그 신청지는 반경 300m 이내에 그 고등학교와 또 신도 600명의 사찰, 신도 2,000명의 교회가 있고 반경 또 600m 이내로 넓혀보면 2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또 신청지 인근에는 이미 쓰레기 매립장,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 분묘 처리장, 하폐수 처리 시설 등 이 오염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 오염에 또 동물 장묘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미세먼지까지 합쳐진다면 인근 주민의 환경성 피해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종합하면 동물 장묘 시설 등록 거리 제한의 예외 규정에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동물 화장장 예정지가 고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있잖아요. 근데 교육환경법에서 동물 장묘 시설을 직접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환경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장시설이나 봉안시설에 준하는 시설이어서 이번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보건과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교육환경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이제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 다 걸리네요. 다 걸리는데 그러니까 무엇보다 건축허가 신청서에 그 신축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동물 장례 시설 이미 명기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도 당연히 동물 장묘업 등록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동물 장묘 시설의 건축이 완료된 후에 장묘업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또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낭비의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구청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의 동물 장묘업 등록 불허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2심에서 재판부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줌으로 해서 사업자 다시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죠? 지난 7월 3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동물 화장장 건립을 추진해왔던 사업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대법원에서의 대구 첫 동물 화장장 건립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3년 정도를 끈 것 같아요. 2017년부터 이런 논란이 계속 왔는데 동물 화장장 건립이 어렵게 됐지만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 화장 수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오늘은 대구 행복페이가 지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알아봤고요. 지난 7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 명과 암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대구 첫 동물 화장장 건립이 2심 재판 결과도 알려드렸는데요.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시사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